전통적인 선진국으로 이야기되는 이탈리아. 하지만 이탈리아를 말할 때 발전된 국가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생각 이상으로 낙후된 곳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 차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탈리아의 남북 격차에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밀라노, 토리노, 제노바 등의 도시로 대표되는 이탈리아의 북부는 대부분의 대기업의 본부가 있으며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하고 거대 화공업 기업과 자동차 산업 및 섬유 패션 산업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적 기반을 바탕으로 북부가 2022년 기준 대략 4만 3천 달러가량의 1인당 GDP를 기록하고 있는 데 반해 남부는 그 절반인 2만 1,500달러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농업 기반의 남부는 북부를 떠받치고 있는 산업 기반이 전무하다시피 하며 교육 수준도 북부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남부의 실업률은 15%가 넘는데 이 역시 북부와 비교하면 적게 보아도 2배 이상, 통계에 따라서는 3배까지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다 보니 남부 이탈리아 사람들 중 젊은 고학력자들은 기회를 찾아 북부로 떠나는 추세가 만성적으로 이어지고 남부에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 이에 따라 수반되는 분노가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 남북 지역 감정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북부인들에게 불만을 표출하며 북부 사람들은 이른바 마피아가 득실되는 촌구석을 은근히 깔아보는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체 왜 이탈리아는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 원인을 알아보려면 시계를 거꾸로 돌려 150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절의 이탈리아 반도는 제국의 중심부로서 산업적으로 비교적 균질한 지역이었습니다. 군사적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북부보다 오히려 농업에 유리한 남부 이탈리아가 경제적으로는 더 중요한 측면마저 있었죠. 그런데 서기 476년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이탈리아 반도는 아주 오랜 기간 혼돈기에 빠져듭니다. 특히 남부는 고트족의 손을 거쳐 비잔틴 제국의 통치에 들어갔다가 이후에는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세력과 노르만족까지 뒤엉켜 11세기까지 정치적으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반면 같은 시기 북부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혼란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이내 서유럽의 최강자가 된 프랑코 왕국의 영토가 되고 이후에는 다시 유럽의 혼돈을 정리하고 중세 유럽의 정통성을 확보한 신성 로마 제국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끊임없는 전쟁으로 혼란스러웠던 남부와 비교한다면 북부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안정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남부는 아펜니노 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도시들이 해안을 따라 직선 형태의 교역만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북부에는 포강을 중심으로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어 그곳에 형성된 도시들은 서로 간의 하천과 도로를 통해 그물망처럼 교역망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패션의 도시 밀라노, 자동차의 도시 토리노, 무역항 제노바가 이른바 이탈리아의 산업 삼각지대로 성장하게 된 데에는 이런 지리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곳 북부에서 성장한 중세 이탈리아의 도시들에게는 하늘이 준 또 하나의 이점이 있었으니 바로 알프스 너머 북쪽에 자리한 부유한 서유럽의 선진 도시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대도시들이라는 수출이 가능한 큰 시장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세를 거치며 피렌체는 귀금속과 금융업, 밀라노의 섬유와 야금제련, 베니스와 제노아와 같은 강력한 무역 세력 등이 등장하며 북이탈리아는 지중해와 유럽을 연결하는 산업기지와 중개무역지대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를 바탕으로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15에서 16세기에 북이탈리아는 흔히 말하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화적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통해 우리가 익히 접하게 되는 위대한 그림들과 건축물들은 모두 엄청난 금전적 후원이 없다면 탄생하기 어려웠던 것들로서 그 배경에는 북이탈리아의 경제적 번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북이탈리아 도시들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서유럽을 보다 발전된 이슬람 세계와 연결하는 역할을 자처하며 그야말로 꿀 빠는 시절을 누렸습니다. 이 모든 혜택에서 남부 이탈리아는 상당 부분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위에 언급한 10에서 12세기에 걸친 노르만 바이킹의 침공 이후에도 스페인의 여러 왕국들, 프랑스 세력, 동쪽 비잔틴 제국 등이 중세 내내 남부 이탈리아를 침공해서 식민화하려 했었습니다. 특히 스페인이 1492년 하나의 나라로 통일된 이후 강대국으로 부상하자 이 지역은 사실상 스페인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프랑스가 때때로 전쟁을 통해 개입하려 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나폴리 왕국과 시칠리아 왕국이라는 명목상의 독립국이 존재했지만 그 왕위는 주로 스페인 왕가에 복속되었으며 18세기에는 유럽의 왕위 계승 전쟁 과정에서 합스부르크 왕가에게 잠시 지배권이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오랜 외세의 식민 지배와 지배권 쟁탈을 위한 전쟁이 가져온 가장 큰 부작용은 정치적 혼란 이외에도 낙후된 산업과 후진적 사회 지배 구조였습니다. 우선 남부는 농업 이외의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이 지역을 지배한 외세, 특히 스페인이 애초에 남부 이탈리아를 농업적인 자산 이외의 것으로 이용할 의지 자체가 없었던 까닭이었습니다. 또한 스페인 본토의 사회구조인 중세적 지주 농노 구조가 남부 이탈리아에도 그대로 고착화되면서 이 지역은 19세기 말 이탈리아 독립 때까지 농민만을 쥐어짜서 굴러가는 전 근대적인 경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은 오늘날까지 남부가 지닌 여러 문제점의 기원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북부와 남부 이탈리아가 1000년 이상 다른 길을 걸어가던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여차여차해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자 이탈리아는 이제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나폴레옹의 지배를 받던 여러 유럽 지역들에서 반나폴레옹 정서가 민족주의로 이어졌듯 이탈리아에서도 각 지역을 초월하여 이탈리아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십수개의 다른 나라였던 이탈리아는 언어적으로도 너무 통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각 소국의 기존 지배 세력 역시 통일국가가 아닌 자신들이 그동안 잘 먹고 잘 살던 도시국가 혹은 왕정 지배 체제가 그대로 이어지길 원했습니다. 특히 북부 이탈리아 지배층 사이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덜 떨어진 남부와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론에도 민중들의 통일에 대한 거대한 열망은 1848년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대규모 봉기로 이어졌고 1861년에 이르러 사르데냐 왕국 중심의 무력 통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탈리아는 마침내 얼기설기 통일국가 건설에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통일이라는 것이 가난한 남부에 가져다 준 것은 산업화의 기회나 북부의 부를 함께 나누는 혜택이 아닌 새로운 착취 구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과거 스페인계 대영주들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몰락했고 그들의 땅은 소수의 비교적 유복한 토착 이탈리아 농지 소유주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가난한 농민들은 여전히 헐벗고 굶주렸고 남부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 이들은 폭도로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항하기 위해 농지 소유주들은 지역의 자경단을 고용하여야 했습니다. 문제는 남부, 특히 시칠리아 지역의 행정은 거의 진공 상태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경단의 도움이 없다면 치안 유지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이들 자경단 스스로가 어느 순간 인식을 하고 태도를 바꾸어 스스로를 조폭 조직으로 성장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때 자신들을 고용했던 농민과 상인들에게 보호세를 거두며 음지에서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약자들과 척을 진 이후에는 지배 권력과 뇌물 및 리베이트 등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는 사실상 밤의 대통령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바로 마피아의 탄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남부 사회가 부패한 지배층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마피아의 손아귀에서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사이에 남부와 북부의 격차는 더 벌어졌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 전 세계적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남부 이탈리아는 낙후 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탈리아 정부는 1950년부터 카사델 메조르지오르노 이름하여 남부경제지원책을 도입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시행한 마샬 플랜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샬 플랜으로 인해 이탈리아 북부의 산업지대가 일방적인 수혜를 받으며 빠른 성장을 거듭하자 이탈리아 정부는 이대로 가면 남북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하여 그 전에 도로, 다리, 수력발전소, 개간시설 등을 확충시켜 남부를 진흥시키자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남부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한 것은 물론 사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 혜택까지 패키지로 제공했습니다. 의도는 칭찬할 만했지만 결과는 그에 비해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투입된 재정은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되기도 전에 부패한 지방 관료들과 사기업가로 둔갑한 마피아들의 주머니에 들어갔고 유령 프로젝트들이 실제 행하지도 않은 사업을 위해 돈을 타가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집행비의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 실행도 안하고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나마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과정에서 곳곳에 관광 인프라가 정비되었고 남부의 실업률이 떨어진 것은 긍정적인 성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1984년에 종료되었고 남부와 북부의 경제적 격차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아 남북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기에 앞서 두 명의 저명한 이탈리아 경제사학자들인 엠마누엘레 펠리체 교수와
조반니 베키의 연구 성과를 통해 이탈리아의 남북 격차를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제시된 그래프는 1871년부터 2011년까지 이탈리아의 매년 평균 1인당 GDP를 100으로 가정하고 해당 해 이탈리아의 각 지방의 1인당 GDP를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서부는 주로 밀란, 토리노, 제노아의 산업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말하고, 북동부 및 중부는 그 외 북부 지역에 로마까지 이르는 중부를 더한 지역이며, 남부와 도서 지역은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 등의 섬들을 합친 지역을 뜻합니다. 이제 그래프를 살펴보면 1871년 통일 당시에도 남북 격차는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심지어 토리노 등의 북서부는 나머지 북부 지역보다도 더 잘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격차는 이탈리아의 주요 산업화 시대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에 더 벌어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무렵 공업화된 북서부와 농업 중심의 남부는 2배 정도의 1인당 GDP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마샬 플랜이 실시된 1940년대 후반, 북서부와 남부의 격차는 2.5배 이상까지 벌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중앙정부가 남부 경제 지원책을 실시하게 된 급박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남부에 대한 지원책으로 1970년 무렵까지 북부와 남부의 격차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까사델 메조지오르노의 효과는 여기까지가 한계였고, 북동부와 중부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북서부와 격차를 줄여나간 데 반해 남부는 그들과의 격차가 오히려 조금씩 다시 벌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수치로도 이탈리아의 남북 경제 격차는 오래된 고질병으로 그 원인을 알아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치병이며, 이탈리아 정부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현명한 답안을 찾아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고민은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게도 많은 교훈과 배울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